중년기가 되면 인생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떤 자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적응 전략을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발달 유형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년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중년기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중년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중년기 위기로 나타나는 측면,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어떤 양면적 복합성이 중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범주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상이한데, 모행 같은 학자는 35세에서 55세 사이가 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40에서 69세까지도 중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생애 기간이 길어지니까 중년기도 이제는 좀 세분화될 그런 필요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명칭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레빈슨 같은 사람은 40에서 60을 중년으로 보고서 그거를 5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중년의 진입의 초기를 중년의 전환기, 그 다음에 입문기, 그 다음에 50대의 전환기, 중년의 절정기,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고, 그 4개의 단계마다 고유한 특징과 과제를 갖는다. 특히 40대 초반에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르는 중년의 전환기가 성인기와 중년 사이의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젊음과 늙음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쓰게 되는 게 그 처음 전환기의 어떤 그런 그 과제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년기라고 할 때 20대, 40대를 나누어서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 욕구들의 같음 다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나 한 그 주관 그 중년에 대한 그런 정의는 몇 살이면 이런 발달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주관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인 연령, 언제 본인 스스로가 중년에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나, 몇 살인 사람들이 나는 중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몇 살의 중년이 끝나고 노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연구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재미있게도 남자와 여자 간에는 별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흥미롭게도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5세에서 40세, 40대, 50대 이렇게 3개의 집단으로 해서 중년의 그 범위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른가 봤더니, 50대는 특히 자신들을 중년기라고 지각하는 그 중년기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는 되도록이면 늦추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이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차별적이고 조금은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되도록이면 노년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년에 머물고자 하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년기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중년기 위기,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스왈드 같은 사람들이 연령별로 그 행복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40대, 50대의 행복도가 최저점에 이르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융의 경우를 보면 중년이 인생의 정오, 그러니까는 중간 지점으로서 한낮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중년이 되면서 그런 그 외부 세계로 향하던 우리들의 에너지가 내부로 내면을 향하게 되면서 자아인식이 시작된다라고 보았는데, 자신에 대한 어떤 되돌아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런 중년기 위기라는 그런 현상과 연결되는 그런 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만 되는 필요의 인식,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빈슨은 본인이 40대에 들어서면서 마치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미지의 영역, 근데 뭔가 쓸쓸한 그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옆으로 제쳐놓았던 나의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나의 내면에서 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젊음이 사라진다는 상실감이라든지 부모님의 돌아가심이라든지 친구의 죽음이라든지를 통해서 삶의 유한성에 대한 어떤 피부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 중년기의 한 특징으로서 이 중년기 위기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내놓은 것이 중년기 위기가 보편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중년기 위기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까 설명드렸던 레빈슨이나 융과 같이 40세면 중년의 전환기의 시작, 그거는 45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중요시하고 일종의 프로그램된 그런 발달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 발달 심리학자들이 추측을 이루는 그런 말하자면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개인차를 간과한다. 사실은 개인의 발달 과정은 어떤 사회 맥락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회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이루는 생애과정 관점, 이 입장에서는 특정 연령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는 없다라는 게 그런 입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회라고 하면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의 중년이냐 아니면 2010년의 중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년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의 다양한 측면의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중요시하는 건 라이프 이벤트, 생애 사건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적인 시간표가 있는 그런 라이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비규범적인 인생 사건도 있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갑자기 자녀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같은 인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족, 어떤 배우자와 함께 나의 중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더라 하는 정도로까지. 그래서 위기는 보편적이냐? 아직은 학자들 간에 흥미로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기는 사실은 황금기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일런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중년기 초반의 고통이 결국은 생성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중년기의 발달 과업을 이루게 되는 전조이고, 그리고 그 생성감 과업의 완수를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50대는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실제로 황금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성감 과업이라는 건 자신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동체의 복지, 아니면 나의 뒤에 오는 나의 후속 세대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이렇게 조금 이타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기가 그렇게 침체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년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몇 가지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빈스는 우리 심리 내면에는 4가지 종류의 양극적인 성향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양극적인 성향들을 잘 균형을 맞추는 그것이 중년기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중요한 그런 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양극적 성향 중에 첫 번째가 젊음과 늙음입니다. 젊음과 늙음이 인생의 그 과정에 거쳐서 우리한테 공존하지만 우리에게 젊음과 늙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해서 둘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레빈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별화의 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중노년학의 연구에서 보면 중년기를 지나게 되면서 남성에게서는 여성성이 증가하고 여성에게는 남성성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문화권적인 차이가 없는 유니버설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양성적인, 그래서 동반자적인 그런 남편 아내의 관계를 맺는 경우에 중년이 제2의 신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내면에
공존하던 그 파괴와 창조의 그 양극적 성향을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파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었던 상처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그런 그 중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그 절대성에 의존하면서 그 힘의 불균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모가 무심코 의도하지 않은 채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커다란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년기쯤 되면 이제 그거를 화해를 청할 그런 필요가 있게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애착과 분리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애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에 참여하고 적응을 하면서 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 애착이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에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좀 충실하고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조금 더 초연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성향을 잘 조절을 하셨을 때 그럴 때 인격적 성숙의 정점에 달하는 개별화를 달성하게 되고 중년기는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라 하는 그런 관점, 이 서구 연구들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위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 촉발 요인을 저는 특히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모 자녀 관계, 그 역동이 변화된다. 특히 그 중년기에 속하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 살았나 헛살았다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자녀하고의 관계 변화가 커다란 그 위기 촉발 요인이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감이라든지 그런 그 신체적인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충족감이 여성의 모성 경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적이고 고유했던 부모 자녀 관계가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 지나고 대학교 가고 이럴 때쯤 되면 그러면 어머니 역할,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도구적인 그런 측면으로 자녀 대학 보내기 아니면 자녀 성공해 취직하기 이런 자녀 뒷바라지 측면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독립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중년의 부모는 이제 신체적으로 감퇴하고 직업 세계에서도 한계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하고 자녀 간의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30대, 40대, 50대 그 중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자녀하고 관계에서 제일 만족감이 낮다 하는 그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변화하면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부부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런 그 생애주기상의 자녀가 독립한다는 생애주기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남성들에게는 별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느끼는 그런 그 인식이 남편의 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이제 긴장이 더 발생하게 되고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재평가의 결과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회의적입니다. 제가 레빈슨의 거를 한번 읽어드릴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갖고 왔었는데 부부관계에서는 별로 희망을 얻을 수 없고 남편에게서도 별로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자녀관계, 부부관계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남성에게는 직업생활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중년기 경험에서 젠더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일터에서의 변화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남성분이 30년을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내가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마치 차선이 없는 도로 한복판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월급이라는 온실 속에 살아오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그러니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 나는 그렇게 직장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직장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남성에게서 중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중년의 삶이 쉽지 않다. 가히 위기적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러다 하는 측면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사망률,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 그리고 그 성비 불균형입니다. 2017년에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의 조사에서 보면 한국 중년 남성의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높게 나타난다. 중년의 사망률에 이렇게 남성, 여성 성비 불균형이 심한 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장기간 노동, 스트레스 많고, 그리고 흡연 음주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죽는 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기 지표 하나가 가족 해체입니다. 이혼의 증가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 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해서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동향 조사를 따르면 이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이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건 중년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부정적 생애 사건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 1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나홀로 중년입니다. 중년 1인 가구, 혼자 사는 남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40대, 50대에도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그 50에서 54세 인구 중 혼자 사는 사람이 19%, 55세에서 59세는 20%였다고 치면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하면 그때는 12%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중년,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셀프 케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걸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될 때 굉장히 삶의 질에 열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정책적인 수요가 많아지면서 노년에 대한 연구는 급증했는데, 중년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80, 90까지 살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20대, 30대 초반에 만들었던 어떤 그런 생애 기획, 생애 설계로 나머지 70년, 60년을 산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죠. 인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90대 후반 100살까지 살아가는 현상은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80 이후에 뭘 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길이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3기 인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50대, 60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나이 드는 것의 의미,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수업 듣고 함께 나이 드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길내기 작업의 일환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없는 어떤 지도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